네, 보신 것처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또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원으로 하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오늘 방남한 북한 고위급 대표의 면면과 함께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남한 북한 대표단 그 개회식에도 왔었고요. 그리고 응원단과 무슨 뭐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금까지의 방남 과정은 굉장히 순탄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북한에서도 김영철이 내려오면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거를 뭐 우리 언론도 많이 전했으니까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북한에서 김영철 카드를 쓴 이유는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철 카드를 썼다는 것은 예. 김영철을 우리가 한번 좀 되짚어볼 인물이라고 보는데요. 네. 김영철은 대남 부분에 있어서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대남 부분을 전반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인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의 상당 부분 기능과 통일부 장관의 기능을 합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네. 북한에서는 정치국원이고 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고 통일전선부장이고 그래서 북한에서 서열로 치면 당내 서열로 보면 한 5위에서 한 2, 3위권 안에 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1962년도부터 사실 남북관계 회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된 인물입니다. 50년이 넘은 사람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1962년도에 군사정전위원회 북한 측 연락장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쪽에는 얼굴이 익혀진 인물이고 그렇게 치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50년이 더 넘은 그런 50 거의 60년 가까이 대남 사업에 그 종사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2016년도에 이제 정치국 위원 그다음에 통전부장이 됐는데 만약에 이제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닌 아까도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김양건 부장이 살아 있었더라면 이런 분란은 별로 안 생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타일이 좀 다른 그렇습니다. 예. 김양건 지금 사망한 김양건 부장 같은 경우는 대남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총괄했지만 상당히 온건 이미지였고 또 김양건은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남북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이랄지 이런 데 개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침 지금 김영철 지금 부장 같은 경우는 2011, 2년 정도까지는 군인이었어요. 네. 별 4개를 단 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군사회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왔고 또 정찰총국장으로서 2009년도부터 그 직위를 맡았기 때문에 대남 작전이랄지 비정규전 작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적 작전을 총괄하는 사람은 총참모장이고 그 군 총참모장이죠. 근데 대남 정찰총국장은 비정규전의 작전이랄지 또는 대남 사업 전반을 이제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2009년도부터 이제 역할을 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정찰총국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당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현재 그가 갖고 있는 직위로서 본다면 대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거나 또는 남관계를 풀어가 직접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 연구위원님도 지금 김영철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대남 분야의 최고 실세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관계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임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북한이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것이 굉장히 전격적인 결정이었고 지금 북한의 참가로 인해서 평창올림픽이 이제 안보 보안 문제에 관한 걱정을 많이 덜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더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 등까지 연결시키는 것인데요. 과연 김영철 부장이 옴으로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타개책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북한의 관영 언론을 통한 입장으로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뜻이 없고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한미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김영철 부장이 이번에 옴으로써 우리가 북한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에 김영철 부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기 전에 아무래도 좀 미국 측과 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까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번에 오는 이 과정은 우리가 또 한편의 과정을 하나 봐야 되는데 네. 미국 쪽으로부터 제재 대상입니다. 네. 또 우리 측으로서도 제재 대상입니다. 예. 미국 쪽 제재는 꽤 오래전에 이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네. 200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제재 대상이 됐는데 그 제재 대상 2010년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천안함과 관련된 포괄적 책임자로서의 그런 의미로서 그런 그 김영철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있었고요. 네. 우리 쪽에서도 제재 대상인데 우리 쪽 제재 대상은 이번 내려오는 과정과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금융거래나 우리 쪽의 금융거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내려오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금융거래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제재를 가기 때문에 네. 김명철 지금 부장이 내려오는 것에서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그 조치를 취할 부분 특별하게 없고 네. 미국 쪽은 취할 부분이 있는데 예. 사전에 이것은 아마 그 조정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김여정 부부장도 제재 대상이었는데 미국 쪽이 양해를 했고 이번에도 보면은 김영철 부장이 폐막식에 특정해서 오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또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는 예.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옴으로써 뭔가 대화에 어떤 그 물꼬가 트이거나 또는 좋은 쪽으로 어떤 대화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예. 오히려 이들이 오는 것을 미국 쪽이 그렇게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 의원님, 지금 북한 대표단이 일단은 숙소에 갔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보내드렸었는데 그 이후의 일정은 폐회식에 참석한다 정도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그 뭐 경호상의 이유로 밝히진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 측 대표단과의 그 겹치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과 이제 내일 정도 짧게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과연 북미 접촉이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북한 측에 온 대표단 중에서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성의 관료가 포함돼 있다. 이 사람이 최강일인데 이 사람이 오니까 이제 북한 측에서도 미국과의 접촉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오늘 네. 평창올림픽 폐회식 기간에는 북한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의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예. 네. 혹시라도 만남의 기회가 있을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행기 스케줄을 보면 이제 미국 대표단은 이번에 대한항공, 델타 항공편을 타고 왔지만은 내일 아침 10시이기 예. 때문에 일찍 가는군요. 네네 사실 김영철 등의 일정과 사실 겹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일단은 아마 폐회식 공간에서는 공간적으로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럼 실무진 차원에서의 접촉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사실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네. 대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에 북한 측과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북한 측에서 먼저 제의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북아메리카국의 부국장이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북한 측에서 이제 미국 측과 일정이 겹치는 동선이 겹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 미국에게 어떤 대화를 제의할지 그 부분은 사실 아직 예단하기가 이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대로 이제 그 미국 측에서는 뭐 북한과 직접적으로 만날 일은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아무래도 물밑 접촉의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측에서 6명의 수행원이 따라왔는데 네. 이 6명의 면면을 보면은 우리가 좀 특기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담당 부국장입니다. 북미국 부국장인데 남측에 처음 온 사람입니다. 예. 이제까지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미국 부국장이 남측에 내려온다는 것은 이것은 미국을 향해서 대화하고 싶다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화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 또 핵 의중을 알수 문제 있게 그렇습니다. 하는군요. 예. 의중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쪽 정부 인사들과 이 최강일 부국장이 많은 대화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네. 간접적으로 미국 측에 바로 전달되는 이런 네. 과정을 겪을 겁니다. 예. 또 나아가서는 좀 더 가능하다면 이제 오늘 오후와 저녁 내일 오전 일정 이 예. 과정 속에서 최강일 부국장과 미국 쪽의 실무자 지금 에리슨 후커 같은 경우는 네. 지난번 2014년도에 북한에 들어가서 예. 김영철 지금 부장하고 대화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구면이고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또 예. 이번에 6명의 북측의 지금 수행원 중에 조범순이라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여성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상당히 좀 궁금해들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통역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미국 쪽과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이럴 때 또 미국 측의 기자들이나 이들에게 북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때 예. 충분히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역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북한 쪽 입장에서 이번에 김영철 부장이 후커를 직접 만난 경험이 있고 네. 또 이번에 최강일 부국장이 직접 내려오고 또 통역으로 추정되는 여성까지 이렇게 수행원 쪽에 넣었다는 것은 예. 미국과 적극적인 대화를 원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명확하게 읽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 의원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북한 측에서도 미국과의 대화는 원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굉장한 대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북한도 분명히 북한이 더 절실하게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가 있어야지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북한이 어떤 카드를 내놔야지 미국도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될까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백악관과 미국 국무부의 의견이 조금 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제 틸러슨 장관이나 아니면 조세균 부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꼭 비핵화를 의제로 올리지 않더라도 예. 네. 탐색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백악관에서는 미국의 입장은 동일하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예. 이제 어제 그 세라 허커비 그 대변인도 대화는 중요하지만 목표는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함으로써 네. 대화의 목표는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상황이 왜 이루어졌는지, 과연 북한이 압박을 느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기존에 하던 전략대로 어떤 네. 선전성동의 일환으로 나온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 판단하기가 굉장히 이른데 예. 만약에 북한이 실제로 압박을 느끼고 군사적 위협 등으로 인해서 미국과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네. 꼭 이번 평창 기회만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북한과 미국 간에는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북한에 억류돼 있다 미국에 송환된 원비군 경우에도 네. 제3국에서 미국과 북한이 접촉을 해서 송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촉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 네, 물론 이게 뭐 가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네. 만약에 오늘 미국과 이제 북한이 만나게 된다면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압박을 가지만 대화를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핵 문제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미국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쨌든 겹치지 않습니까? 1박 2일 동안 이 겹치는 이 날짜를 얼마만큼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네.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의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대화 의지가 있는지 서로의 탐색이 매우 중요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 대화하자라고 지금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 또 미국도 한편으로는 그 손짓을 받는 듯 하면서도 또 한편 또 튕기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지금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양쪽에서 어떤 식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특히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북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진전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수준에서 어느 채널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네. 현재 지금 뉴욕 채널은 분명히 살아 있을 겁니다. 뉴욕에 이제 유엔 대표부가 북한에 나가 있고 네. 또 제네바 채널도 있습니다. 제네바에도 이제 미국 쪽의 그 채널과 북한 쪽 채널이 아마 접촉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서로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부분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현재 남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나 입장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미국은 또 궁금해할 수도 있는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그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을 때 일단 북미 간의 조속한 접촉도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만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의 접촉을 어느 정도 약간 틈은 벌려놓은 상태지만 계속해서 대북 압박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바로 해상 차단 최고의 해상 차단 조치를 취했고 이렇게 되면 그 미국이 취하는 이런 대북 제재가 계속 강화가 됐을 때 북한은 어떻게 뭐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은 항상 요즘 나오는 표현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에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있을 경우 이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느슨하게 해주는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결론이 지어질 때까지는 이 제재와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이제 미국 측에서 재무부성에서 발표한 추가적인 제재 역시 예.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좀 단호하게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러한 제재와 압박을 견뎌내고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말한 것처럼 핵무기를 대량 생산 실전 배치를 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명분을 찾아서 미국과 대화의 길을 찾을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쉽게 이르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미국의 이런 추가 제재가 아무래도 좀 대북 대화 분위기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네. 시선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재를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외국 그 상선들과 네. 석탄이랄지 석유랄지 지금 이제 제재 대상에 포함된 품목들을 지금 해상에서 지금 실어 옮겨 싣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단속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보면은 선박 28척, 기관 27개, 대만인 1명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느끼는 상당히 부담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어제 발표입니다. 네. 어제 발표를 보면은 중국 기업과 개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 예. 제재에 대해서 이번에 제재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미국 측에 엄중히 항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 뭐냐면 과거에도 보면은 미국의 제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중국 기업이나 이 선박들이 포함되면서 중국은 미국 측에 이제 이걸 항의하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중 간의 이런 그런 미국에 대한 그런 불편함들이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심리적인 어떤 위로 또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전선 이런 것들을 또 느끼게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 제재로 북한이 아주 숨통이 끊어질 정도도 이건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네. 물론 미국은 제2의 제재도 이제 생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또 한편은 미국은 또 대화를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제재 발동이 북한의 지금의 어떤 행동 반경을 아주 위축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제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이것이 시간이 오랫동안 끌고 갈 때는 북한은 상당히 아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북 제재는 일단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공조하고 또 중국도 어느 정도 협조가 있어야지 효과가 더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해상 차단과 관련한 그 대북 제재 조치에 중국이 반발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교수님께서 언급한 중국인들이 포함된 기업과 중국인이 포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더 큰 표면적으로는 지금 남북 화해 모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한 중국의 의중은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은 이제 유엔에서 합의된 국제사회의 제재 외에 예. 미국의 단독 제재가 중국 기업이나 민간인에게 제재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미국이 지난번 라트비아 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네. 그리고 12월부터 1월까지 북한의 해상을 통한 선박을 이용한 해상 밀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위성사진 증거들을 내놓으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유엔 제재에 따르면 각 회원국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조치가 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 단독 제재로서 그러한 중국 관련된 선박이나 회사들에 대해서 미국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 추후에 중국이 이러한 제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경우 라트비아 예. 은행과 같은 이러한 추가적인 2차 제재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약간 엄포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네. 이제 중국으로서는 1차적으로는 자국민, 자국 회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불만스러운 것이고 네.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이 남북 간의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된다. 이러한 압박이나 제재보다는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제재 정책이 결국은 한반도 긴장과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우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중국의 입장을 좀 짚어주셨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이번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면 제2단계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해질 수 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의 맥락들은 그 동안에도 보면은 이제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그러나 또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보면 또 약간 느슨해지는 모습이에요. 네. 다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특이한 어법이라고도 네. 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쉽게 던지는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된 것 같고 또 네. 저렇게 해석하면 대북 압박의 어떤 수위를 경제적인 수위 압박 정도에서 더 강화시키겠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제2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군사적 옵션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또 지난번에 지금 이제 이방카 지금 보좌관이 한국에 와서 저는 가능하다면 JSA 정도를 판문점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예.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판문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바로 북한이고 또 판문점까지 서울에서 가는 과정에서 거의 파주까지 다 빌 그 우리 아파트 숲입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군사적 옵션은 대단히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정도로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군사적 옵션은 대단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네. 또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현재에서 어떤 미국의 제2, 제3의 그런 대북 압박 카드가 나오기 전에 북미 간에 좀 더 접촉의 면들이 좀 만들어지는 네. 이것이 오늘 내일 사이 또는 이번 평창을 계기로 해서 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우 의원님, 지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진짜 그 전과 후가 남북한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 평창 이후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창 이후에는 그러면 우리와 남과 북과 미국 간의 그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말을 했듯이 과연 어떠한 여건이 조성이 되고 어떠한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여정 특사 일행이 와서 남북 정상회담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수락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물론 남북 간에 지금 대화의 채널이 열린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 성과,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특이한 움직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 간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대화의 길이 열릴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